톰 소여의 모험은 미국 풍자문학의 대가,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크 트웨인이 1876년에 발표한 소설로 책 들려주는 창가에서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 이어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쾌한 소설은 아이들을 소재로 하지만 성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이 소설은 1800년대 미국 미시시피 강변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말썽꾸러기 악동이지만 의리 있고 용감한 톰과 그의 친구들이 벌이는 스릴 넘치는 모험과 우정을 들려줍니다. 이 신나는 이야기는 위선에 찬 어른들의 세계를 풍자하고 그립고 아름다운 유년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서문. 이 책에 기록된 대부분의 모험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다. 그중 한둘은 나 자신의 경험이며 나머지는 내 친구였던 소년들의 모험이다. 헉 피는 실제 인물에서 그렸다. 톰 소여 역시 그렇지만 한 인물에서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세 소년들의 모습을 결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의 호남 양식에 속한다. 이 책에서 다룬 이상한 미신들은 모두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기, 즉 30, 40년 전에 서부의 어린이들이나 노예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것들이다. 나는 이 책을 주로 소년 소녀들의 즐거움을 위해 쓴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어른들에게 외면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때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때로 얼마나 이상한 일에 몰두했는지를 즐겁게 회상시키려는 것이 나의 계획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876년 허트포드에서 저자 제1장 톰, 놀고 싸우고 숨다. 톰, 아무 대답이 없다. 톰, 아무 대답이 없다. 이 녀석이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예, 톰. 역시 대답이 없다. 노부인은 안경을 내려 쓰고 그 너머로 방안을 살핀 다음 다시 안경을 고쳐 쓰고 이번에는 그 밑으로 해서 두리번거렸다. 애를 찾느라고 안경을 쓰는 일이란 거의, 아니 전혀 없었다. 그것은 나들이 용의 자랑으로서 안경이며 멋으로 쓰는 안경이지 실용적인 것은 아니었다. 난로 뚜껑을 통해 보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잠시 얼떨떨해 하더니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가구들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말이 도중에서 툭 끊어진 것은 그때 마침 허리를 굽히고 빗자루를 침대 밑으로 지어받고 있었으니 숨을 돌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온 것은 고양이 뿐이었다. 저렇게 게으른 놈은 처음 봤다니까. 활짝 열린 입구로 나가 거기 서서 정원을 이룬 토마토 동굴과 나팔꽃 사이를 내다보았으나 톰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래서 저 멀리까지 들리도록 목청을 돋우어 외쳤다. 톰! 그러자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제때 몸을 돌려 그 사내아이의 느슨한 웃돌이 자락을 잡고 도망치지 못하게 붙들었다. 거기 있었구나. 내가 왜 벽장 생각을 못했지? 너 그 안에서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게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 짓도 안 해. 내 손 좀 봐라. 내 주둥이하고 도대체 그 쓰레기 같은 것은 뭐냐? 몰라요, 아줌마. 그래, 난 다 알고 있다. 잼이지. 잼이 아니고 뭐겠니? 그 잼에 손대면 혼내준다고 내가 너한테 40번은 말했을 거다. 자, 회초리를 가져와라. 회초리는 공중을 날았다. 절박한 위험의 순간이었다. 아줌마, 뒤를 보세요. 노부인은 휙 돌아서 잽싸게 스커트를 붙잡고 위험을 피했다. 그 순간 소녀는 재빨리 도망쳐 높다란 판자벽을 기어올라 저쪽가로 사라졌다. 폴리 아주머니는 잠시 놀란 토끼처럼 우뚝 서 있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빌어먹을 녀석 같으니 언제나 되면 철이 날까. 이렇게 번번이 녀석에게 속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내 꼴이란 원. 바보 중에 가장 지독한 바보가 늙은 바보라더니 늙은 개에겐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는 속담도 있지. 하지만 맙소사, 이 녀석은 같은 깨를 이틀도 써먹지 않으니 다음엔 무슨 깨를 쓸지 통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녀석은 나를 얼만큼 놀리면 내가 화를 낼지도 알고 있고, 게다가 잠깐 그 자리를 피하거나 나를 웃게 하면 그만 화가 가셔서 내가 매를 들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난 녀석한테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아무도 모르지만 그건 사실이지. 그건 틀림없이 하느님도 알고 계실 거다. 매를 아끼면 자식 망친다고 성서에도 쓰여져 있지 않은가. 나는 그 애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죄와 고통을 쌓고 있구나. 정말 어쩔 수 없지만 죽은 동생의 아들이니 그것을 생각하면 불쌍해서 어디 때릴 수가 있어야지. 용서하자니 양심에 걸리고 때려주자니 이 늙은 가슴이 미어지고. 그래.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사는 날이 짧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니 성경 말씀이 딱 맞는 것 같군. 녀석은 오늘 오후에도 학교를 빼먹을 거야. 그럼 내일은 그 벌로 일을 시켜 녀석을 혼내줘야지. 다른 애들이 다 놀고 있는 토요일에 일을 시킨다는 건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 앤 일하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하니 그 녀석에게 내 의무를 다소는 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녀석을 망쳐버리고 말 테니. 톰은 학교를 땡땡이 치고 재미있게 보냈다. 톰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 흑인 소년 짐이 저녁 식사 전에 나무 토막을 톱으로 잘라 다음날 사용할 불쏘시개를 만드는 일을 거의 도와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4분의 3 정도의 일을 끝낸 짐에게 그날 있었던 신나는 모험을 들려줄 시간은 충분했다. 톰의 동생 시드는 자기가 맡은 일, 즉 나무 조각 줍는 일을 이미 다 끝내놓았다. 시드는 말수가 적은 소년으로 모험심이 없고 말썽도 부리지 않았다. 톰이 저녁을 먹으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설탕을 슬쩍 하는 동안 폴리 아주머니는 엉큼한 꾀가 가득한 의미심장한 질문을 퍼부었다. 아주머니는 속임수를 씀으로써 톰을 덫에 걸리게 하여 스스로에게 불리한 자백을 하도록 유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머리가 단순한 보통의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폴리 아주머니에게도 자신이 음흉하고 기가 막힌 외교술의 재능을 타고났다고 믿는 어설픈 허영심이 있었다. 아주머니는 손을 뻗쳐 톰의 셔츠를 만져보고 말했다. 지금은 별로 안 덥겠구나. 아주머니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 셔츠가 보송보송하게 말랐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생각에 내심 우쭐했다. 그러나 아줌마는 모르지만 톰은 지금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해 선수를 쳤다. 애들 몇 명이랑 머리에 대고 펌프질을 했어요. 그래서 제 머리는 아직 축축해요. 그렇죠. 폴리 아줌마는 이런 상황 증거를 간과한 나머지 톰의 속임수를 놓쳐버렸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났다. 그때 새로운 영감이 하나 그녀에게 떠올랐다. 톰, 머리 위에다 펌프질만 했다면 내가 꿰매준 셔츠 깃을 떼어버릴 필요는 없었겠구나. 어디 웃돌이 단추 좀 풀어보렴. 톰의 얼굴에서는 불안하던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웃돌이를 열어 제쳤다. 셔츠 깃은 제대로 붙어 있었다. 이젠 괜찮다. 난 또 내가 학교를 빼먹고 헤엄치러 간 줄로만 알았지. 그래, 용서해주마. 톰, 너는 불에 털을 그슬린 고양이 같은 녀석이야. 속담에 나오는 그 고양이 말이야. 아줌마는 자신의 꾀가 빗나간 것을 슬퍼하면서도 톰이 한 번만이라도 착하게 굴어준 것을 기뻐했다. 그러자 시드가 말했다. 아줌마는 흰 실로 깃을 꿰매주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검은 실로 꿰매져 있어요. 어머나, 그래, 틀림없이 흰 실로 꿰맸지. 이 녀석, 톰. 그러나 톰은 나머지 말을 기다리지 않았다. 후다닥 뛰어나가 문어기에서 소리쳤다. 시드, 나중에 때려줄 거야. 안전한 장소에 이르자 톰은 웃돌이에 접힌 깃에 실을 감아 꽂아놓은 큰 바늘 2개를 살펴보았다. 한 바늘에는 하얀 실이, 다른 바늘에는 검은 실이 끼워져 있었다. 톰은 투덜거렸다. 시드 녀석만 없었더라면 아줌마는 눈치 못 챘을 텐데. 빌어먹을. 흰 실로 꿰맬 때도 있고 검은 실로 꿰맬 때도 있지 않나. 어느 한쪽을 정해놓으면 좋을 텐데. 시드 녀석, 실컷 두들겨줘야지. 톰은 마을의 모범소년은 아니었다. 모범생이란 어떠한 소년인가를 잘 알고 있긴 했으나
그런 녀석들을 지독히 싫어했다. 톰은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모든 귀찮은 일을 잊어버렸다. 그의 고민거리가 어른이 느끼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가볍다든지 쓰라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보다도 새로운 강력한 흥미가 그런 근심을 압도하고 잠시 마음속에서 쫓아버렸기 때문이다. 마치 어른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흥분된 기분에 이전의 불운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았다. 지금 톰에게 새로운 흥미거리란 휘파람을 부는 소중한 새 경험이었다. 톰은 이것을 어느 검둥이한테 막 배웠던 것이며 따라서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연습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새의 지저김처럼 목을 떨며 울리는 일종의 독특한 유음이며 휘파람을 부는 도중 간간히 사이를 두고 혀를 입천장에 대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었다. 톰은 늘 마음을 기울여 열심히 연습했으므로 곧 요령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입에는 노랫가락을, 가슴에는 감사의 뜻을 가득히 안고 거리를 성큼성큼 걸어다녔다. 마치 새 유성을 발견한 천문학자와도 같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강하고 깊고 순수한 기쁨에 관한 한 톰 편이 더한 것은 의심할 바 없었다. 여름 저녁은 길었다. 주위는 아직도 어둡지 않았다. 얼마 후 톰은 휘파람을 멈췄다. 낯선 자기보다 조금 더 큰 소년이 눈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세인트 피터스버그처럼 보잘것없고 작은 마을에서는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낯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깊은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게다가 소년은 옷도 잘 차려입고 있었다. 평일인데도 그렇게 옷을 잘 차려입다니 여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멋진 모자에 단추가 촘촘히 달린 남색 윗도리는 새 것이어서 말쑥한 데다가 바지도 그러했다. 금요일인데 구두까지 신었고 심지어 밝은색 리본으로 만든 나비 넥타이도 메고 있었다. 도시 냄새를 풍기는 그 소년 때문에 톰의 마음은 뒤틀렸다. 소년의 찬란한 모습을 응시하면 할수록 그 멋진 차림을 향해 코만 더 높이 들어올리게 되었지만 자신의 옷차림은 더욱더 초라해 보였다. 어느 편도 아무 말이 없었다.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한쪽도 움직였다. 서로 옆으로 움직이거나 원을 그리며 움직이기만 할 뿐 앞으로 다가서지는 않았다. 줄곧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드디어 톰이 입을 열었다. 너 한 대 맞아볼래? 때릴 테면 때려봐. 때리고 말고. 넌 못할걸. 할 수 있다니까. 아니야, 넌 할 수 없어.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니까.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없다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톰이 다시 말했다. 이름이 뭐야? 알아서 뭐 하려고? 알아둘 일이 있으니까. 그럼 알아내 보시지. 입을 자꾸 놀리면 재미없다. 놀리고 놀리고 또 놀릴 테다. 자, 어쩔래? 넌 내가 엄청 똑똑한 것 같지? 안 그래? 난 마음만 먹으면 한 손을 뒤로 묶어놓고 나머지 한 손으로도 너를 패줄 수 있어. 해보려면 한번 해보시지 그래.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그래, 내가 원한다면 해주지. 오, 그러시겠지. 난 너처럼 구는 애들을 많이 봤거든. 이 녀석아, 넌 내가 대단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안 그래? 그 모자 꼴 좀 보라지. 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어디 한번 뭉개봐. 용기가 있으면 땅으로 던져보라고. 거짓말쟁이. 내가 거짓말쟁이야. 넌 늘 사람과 다투는 거짓말쟁이야. 감히 싸움도 못 걸면서. 꺼져. 저리 꺼져. 너 정말 그렇게 계속 건방을 떨면 돌을 집어 내 골탕을 먹여줄 테다. 그래, 해볼 테면 해봐. 그래, 해보지. 그럼 왜 안 하지? 왜 계속 떠들기만 하는 거야? 겁이 나서 그러지? 겁은 무슨 겁? 넌 겁먹고 있어. 아니라니까. 그렇다니까. 다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서로 노려보면서 엿걸음질만 했다. 어깨와 어깨가 닿았다. 톰이 말했다. 여기서 꺼져버려. 너나 꺼져. 난 여길 떠나지 않을 테다. 나도 떠나지 않을 거야. 여기서 둘은 서로 한 발을 버팀목처럼 모서리에 버티고 있는 힘을 다해 떠밀며 증오에 불타는 눈으로 노려보았다. 그러나 어느 편도 상대편의 틈을 탈 수는 없었다. 둘 다 후끈 달 때까지 몸부림친 끝에
빈틈없이 주의하면서 긴장을 풀었다. 톰이 말했다. 넌 겁쟁이야. 우리 큰형한테 너를 일러 바칠 테다. 형은 널 새끼손가락으로도 족칠 수 있어. 형한테 그렇게 하라고 부탁할 거다. 내 형 따위는 겁 안 나. 난 내 형보다 더 큰 형이 있어. 게다가 우리 형은 내 형을 저 담 너머로 던져버릴 수 있다고. 물론 그들 두 소년에게는 형이 없었다. 그건 거짓말이야. 내가 거짓말이라고 해서 거짓말이 되지는 않아. 둘은 엄지발가락으로 땅 위에 줄을 긋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 금만 넘어봐. 두 발로 서지 못할 때까지 패주겠어. 어디 해볼 테면 해봐. 그러자 새로 나타난 소년이 즉시 선을 넘으며 말했다. 어디 한번 패봐. 귀찮게 굴지 마. 조심하는 게 좋을걸. 야, 두들겨 팬다고 했잖아. 왜 안 하는 거야? 틀림없이 패주겠어. 2센트만 주면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자 낯선 소년은 주머니에서 커다란 동전 두 잎을 꺼내 비웃으며 톰에게 내밀었다. 톰은 그것을 땅바닥에 탁 떨어뜨렸다. 그 즉시 두 소년은 고양이처럼 엉겨붙어 흙탕 속을 대굴대굴 뒹굴었다. 1분 동안 서로의 머리채와 옷을 잡아당기고 찢는가 하면 상대방의 코를 때리고 핥히는 동안 소년들은 자존심을 세우며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윽고 혼란이 형체를 드러내더니 안개 같은 싸움판의 흙먼지 속에서 톰의 모습이 드러났다. 톰은 낯선 소년을 깔고 앉아 두 주먹으로 그를 마구 때리고 있었다. 항복해, 톰이 말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다만 빠져나오려고 몸부림만 칠 뿐이었다. 그 소년은 분해서 울고 있었다. 졌다고 항복하란 말이야. 톰의 주먹질은 계속되었다. 마침내 낯선 소년은 숨을 헐떡이며 항복 하고 내뱉었다. 그러자 톰은 그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며 말했다. 이제 알겠지. 다음엔 상대를 보고 까불어라. 소년은 옷에 먼지를 털고 훌쩍거리며 떠나갔으나 힐끔힐끔 뒤돌아보고는 머리를 흔들며 어디 다음에 만나봐라 하며 어디 두고 보자고 협박을 했다. 그러자 톰은 이를 조소로 대하며 의기양양하게 떠나려고 뒤돌아섰다. 그 순간 소년은 돌멩이를 주워들고 던졌다. 톰의 어깨 한가운데에 맞았다. 소년은 영양처럼 손살같이 달아나 버렸다. 톰은 그 배신자를 쫓아가 그가 사는 집을 알아냈다. 한참 동안 문 앞에 서서 적이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그 녀석은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톰을 놀려댈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그의 어머니가 나타나더니 톰을 고약하고 악질에다 천한 녀석이라고 부르며 당장 떠나라고 명령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톰은 물러갔으나 어디 두고 보자 하고 톰은 웅얼거렸다. 그날 밤 톰은 아주 늦게야 집에 돌아왔다. 가만가만히 창문을 통해 기어 들어가자 다른 사람 아닌 아주머니가 바로 숨어 기다리고 있었다. 톰의 옷이 엉망인 것을 본 그녀는 휴일인 토요일에 톰을 잡아놓고 힘든 일을 시키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제2장 영광스런 칠장이 토요일 아침이 왔다. 여름 세계는 어디나 밝고 맑아 생기에 넘치고 있었다. 누구의 가슴 속에도 노래는 깃들여 있었고 그 가슴이 젊으면 노랫가락은 저절로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아카시아 향기는 꽃을 피워 꽃향기는 대기 속에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저편에 우뚝 솟은 커디프 언덕엔 초목이 파릇파릇 우거져 마치 몽롱하고 평온한 것이 오라고 손짓하는 낙원처럼 보였다. 톰은 한 양동이에 회반죽과 긴 손잡이가 달린 붓을 들고 길가에 나타났다. 담장을 훑어보는 순간 즐거움이 싹 가시면서 침울함이 그의 마음을 깊이 짓눌렀다. 높이가 3미터나 되는 판자담이 30미터나 펼쳐져 있었다. 삶은 공허여 생존은 무거운 짐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았다. 한숨을 후 내쉬면서 소를 담그고 그 다음 제일 높은 널빤지를 칠했다. 이와 같은 동작을 되풀이했다. 다시 해보았다. 형편없이 하얗게 칠한 줄무늬와 아직 칠하지 않은 대륙과도 같이 널따랗게 펼쳐진 부분과를 비교해보자 톰은 그만 낙심하여 나무 상자 위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짐이 양철 양동이를 들고 버펄로 아가씨를 노래하며 경쾌한 발걸음으로 걸어왔다.
이제까지 톰은 마을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일을 지겨운 일로 여겨왔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일이 지겨워 보이지 않았다. 우물에는 어울릴 친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언제나 백인, 혼혈, 흑인 할 것 없이 소년, 소녀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쉬거나 장난감을 서로 바꾸거나 말다툼이나 싸움질을 하거나 뛰놀고 있었다. 우물까지의 거리는 겨우 140m였지만 짐은 한 동이의 물을 1시간 안에 길어오는 법이 없었다. 1시간이 지나는 경우에는 흔히 누군가 그를 부르러 가야만 했다. 톰이 짐에게 말했다. 이봐 짐, 치를 좀 해주면 대신 내가 물을 길러줄게. 짐은 고개를 흔들며 안 됩니다 도련님. 마님이 그랬어요. 빨랑 가서 물을 길러와라. 아무하고도 시시덕거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도련님이 나더러 회칠 해달라고 부탁할 테니까 그런 말은 듣지 말고 내일이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담장칠은 마님께서 살핀다고 하셨다니까요. 짐, 아주머니가 한 말을 신경 쓰지 마. 아주머니는 늘 그런 식으로 말하셔. 그 양동이 이리 줘. 금방 갔다 올게. 아주머니는 알지도 못할 거야. 아, 난 감히 그럴 수 없어요, 톰 도련님. 그랬다가 마나님께서 내 머리통을 부숴버릴 거예요. 정말 그럴 거예요. 아주머니는 절대로 누구든 때리지 않아. 골무로 머리를 툭 치는 정도지. 그 정도는 누구도 염려 안 해. 잔소리야 지겹지. 하지만 잔소리 듣는다고 어디가 터지나? 짐, 내가 너한테 공깃돌 하나 줄게. 하얀 공깃돌 말이야. 짐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짐, 하얀 공깃돌이야. 게다가 얼마나 멋지다고. 야, 정말 멋진 공깃돌이네요. 하지만 톰 도련님, 난 주인 마님이 워낙 무서워서. 어디 그뿐인 줄 알아? 내 말대로 하면 발가락에 난 상처도 보여줄게. 짐은 한갓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유혹에 배견할 수는 없었다. 짐은 물통을 내려놓은 다음은 공깃돌을 받아쥐고 발톱 위로 몸을 굽혀 붕대가 풀려나가는 것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다음 순간 짐은 물통을 움켜쥐고 얼얼한 궁둥이를 내흔들며 거리를 쏜살같이 달려갔고 톰 역시 열심히 울타리에 칠하고 있었다. 그리고 폴리 아주머니는 한 손에 슬리퍼를 든 채 승리의 빛을 눈가에 띄우며 싸움터에서 유유히 물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톰의 체력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늘 하기 위해 계획해둔 재밌는 놀이를 머릿속에 떠올리기 시작하자 슬픔이 커져갔다. 얼마 안 있으면 자유로운 소년들이 온갖 즐거운 놀이에 발걸음도 가볍게 찾아오리라. 그리고 이래야 할 나의 신세를 보고 실컷 놀릴 게 아니냐. 그걸 생각하니 속이 마구 탔다. 톰은 자기 재산을 꺼내보았다. 몇 개의 장난감과 몇 개의 공깃돌. 그것들은 하나같이 너절한 것들 뿐이었다. 이런 것을 주고 일을 바꿔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단 30분이라도 완전한 자유를 사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그리하여 톰은 보잘것없는 재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그런 것으로 깨어서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접었다. 이렇게 암담하고 절망적인 순간 그에게 영감 하나가 떠오르는 게 아닌가. 이거야말로 위대하고도 굉장한 영감이 아닐 수 없었다. 톰은 소를 들고 조용히 일에 착수했다. 얼마 후 벤 로저스가 보이기 시작했다. 누구에게보다 이 소년에게 놀림당하는 게 제일 두려웠다. 벤의 걸음걸이는 깡충걸음이며 마음이 가볍고 기대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었다. 사과를 씹어먹으면서 때로는 곡조가 아름다운 소리로 후욱하고 길게 외치는가 하면 이어서 저음으로 딩동동 하는 육중한 소리를 이어붙이고 있었다. 그는 지금 증기선 흉내를 내는 것이다. 벤은 가까이 오면서 속도를 늦추고 길 한복판을 차지하더니 몸을 오른쪽으로 잔뜩 기울이며 육중하고 위풍당당하면서도 아주 정밀하게 뱃머리를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돌리며 멈춰섰다. 벤은 빅 미주리호를 흉내내면서 자신이 지금 물속 3m까지 잠겨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증기선인 동시에 선장이며 기관실의 종이었다. 그래서 그는 갑판 꼭대기에 올라가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따르며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하고 있었다. 기관 정지, 짤랑짤랑. 배 속도는 거의 멎고 그는 천천히 보도에 다가왔다. 후진, 짤랑짤랑.
두 팔을 똑바로 뻗쳐 옆구리에 갖다 댔다. 우현으로 짤랑짤랑 칙칙폭칙. 그러는 동안 그의 오른손은 큼직한 원을 그렸다. 그것은 12m의 외륜을 나타내는 동작이었다. 좌현후퇴 짤랑짤랑 칙칙폭칙. 왼손이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우현중지 짤랑짤랑 좌현중지 우현전진 정지. 외륜서행 짤랑짤랑 칙칙. 활대밧줄을 꺼내라. 어서 힘내라. 자, 고물밧줄을 꺼내라. 너희들은 그곳에서 뭘 하고 있느냐. 밧줄고리가 달린 저 기둥을 돌아라. 이제 저 선창에 정지하라. 이제 배를 놔두어라. 엔진이 중지했습니다, 선장님. 짤랑짤랑 슈슈슈. 보일러의 검수기가 내는 소리였다. 톰은 회치를 계속하며 증기선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벤이 잠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야, 너 할 말을 잃었구나. 아무 대답이 없다. 톰은 마지막 칠한 것을 화가와도 같은 눈초리로 바라다 보고는 다시 한번 얌전히 칠한 다음 다시 아까처럼 바라다 보았다. 벤이 톰 옆으로 다가왔다. 톰은 사과를 보고 침을 삼켰으나 일에 매달렸다. 벤이 입을 열었다. 어이, 톰, 그렇게 일해야만 하니? 톰은 갑자기 몸을 돌리며 말했다. 난 누구라고? 벤, 내가 온 줄 몰랐어. 난 지금 수영하러 가는 길이야. 너도 같이 가면 좋겠는데. 하지만 넌 일을 해야지. 그렇지. 물론 일해야겠지. 톰은 잠깐 동안 벤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넌 뭘 보고 일이라고 하는 거냐? 그게 일이 아니고 뭐야? 톰은 다시 회치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투로 대답했다. 그래, 그럴지도 몰라. 이건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게 톰 소요에게 딱 맞는다는 거야. 이봐, 설마 이 일을 좋아한다는 건 아니겠지. 톰의 붓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좋아하느냐고? 내가 이 일을 좋아하지 않을 이유도 없지. 아이들에게 담장에 회칠할 기회가 어디 매일 올 것 같아? 여기서 사태는 일변했다. 벤은 사과 씹는 것을 그만두었다. 톰은 소를 앞뒤로 멋있게 싹싹 문지르고 뒤로 좀 물러서선 결과를 살피고 또 여기저기 손대고는 다시 결과를 감상했다. 벤은 톰의 일거일동을 주시하는 사이 어느새 점점 흥미를 갖게 되고 열중해 갔다. 벤은 말했다. 이봐, 톰, 나도 좀 칠해보자. 톰은 잠시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허락할 참이었다. 그러다가 곧 그는 마음을 바꿨다. 안 돼, 안 돼. 그건 안 될 것 같아, 벤. 저기 폴리 아주머니는 이 담장에 대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야. 뒷 울타리 같으면 아무 상관하지 않을 거고 아주머니도 아무 말 안 하실 거야. 그래, 정말 이 울타리는 까다롭단 말이야. 그러니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거야. 이 울타리를 잘 칠할 수 있는 애는 1000명에 하나 아니면 2000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해. 설마, 그게 정말이야? 그럼 한 번만 하게 해줘. 아주 조금만 해볼게. 만약 나라면 내 부탁을 들어줄 거야, 톰. 벤, 나도 그러고 싶어. 정말이야. 하지만 폴리 아주머니가. 있잖아, 짐이 이 일을 하고 싶어 했거든. 하지만 아주머니가 허락하지 않았어. 시드도 하고 싶어 했지만 아주머니는 절대 허락할 생각이 없었어. 내 처지가 그렇다는 걸 이제 너도 알겠지. 내가 이 담장 일에 달려들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런 말은 집어쳐. 너처럼 주의해서 칠할게. 자, 이제 칠하게 해줘. 저기 말이야, 이 사과를 너한테 줄게. 정 그렇다면 여기. 아니야, 벤. 아무래도 안 되겠어. 걱정되는 것은 이 사과 전부 줄게. 톰은 마지못해 붓을 넘겨주는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빨리 넘겨주지 못해 안달이었다. 그래서 연착한 증기선 빅 미주리호가 뙤약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동안 은퇴한 화가는 가까운 그늘 아래 놓인 통위에 앉아 두 다리를 아래로 대롱거리며 사과를 먹고 있었다. 톰은 사과를 먹으면서 뱀보다 더 어리석은 녀석들을 골탕 먹일 방법을 궁리했다. 걸려들 녀석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사내 아이들이 줄줄이 나타났다.
톰을 놀리러 왔다가 결국 담장을 치라고야 말았다. 벤이 녹초가 되었을 때 톰은 이번에도 빌리 피셔에게 손질이 잘 된 연을 받고 대신 일을 맡겼다. 피셔가 지쳐버리자 조니 밀러가 죽은 쥐 한 마리와 그것을 매달아 빙빙 돌리고 다닐 노끈 하나를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그날 아침 중반에 이르자 아침에는 가난에 찌들었던 톰이 그야말로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되었다. 앞에서 말한 물품 말고도 공깃돌 12개, 입에 물고 손가락으로 튕기는 작은 하프, 푸른병 유리 조각, 대포 모양의 실패, 아무것도 열지 못하는 열쇠 하나, 분필 토막, 유리병막에 양철로 된 장난감 병정, 올챙이 몇 마리, 폭죽 6개, 애꾸는 새끼 고양이, 노쇠 문고리, 개 목걸이, 카레 손잡이, 오렌지 껍질 4조각, 낡고 망가진 창틀 등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동안 톰은 내내 유쾌하게 그리고 즐겁게 빈둥거렸고 친구도 불러 울타리도 3번이나 칠해줬다. 만일 회칠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마을의 소년들은 죄다 파산하고 말았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세상은 그렇게 공허한 것은 아니라고 톰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얼떨결에 인간의 행동에 관한 위대한 법칙 하나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 법칙이란 바로 어른이건 아이건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려면 그 물건을 손에 넣기 어렵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만일 톰이 이 책의 저자처럼 위대하고 현명한 철학자였다면 일이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놀이란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 법칙을 알면 종이로 조화를 만들거나 발로 밟아 방아를 찢는 것은 일인 반면 볼링을 하거나 몽블랑을 등반하는 것은 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에는 여름철에 하루 일정으로 4마리 끄는 마차를 몰고 40-50km나 되는 거리를 달리는 부유한 신사들이 있다. 그런 특권을 얻으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 그러나 그들이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그것은 일이 될 것이고 그들은 곧 일을 그만둘 것이다. 톰은 잠시 자기 주위에 일어난 큰 변화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 다음 상황 보고를 위해 집으로 향했다. 제3장 전쟁놀이와 사랑놀이. 톰은 폴리 아주머니 앞에 나타났다. 아주머니는 침실과 식당과 서재를 겸한 아득한 뒷방 활짝 열린 창가에 앉아 있었다. 상큼한 여름 공기, 평온한 고요, 꽃향기와 졸음을 청하는 벌떼놀이.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 아주머니는 뜨개질을 하다 말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고양이 뿐이었는데 그 고양이도 아주머니의 무릎 위에 잠들어 있었다. 안경은 떨어지지 않도록 흰머리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톰이 일을 집어치우고 놀러 간 지 이미 옛날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톰이 이처럼 대담무쌍하게 눈앞에 나타나자 어찌된 일일까 하고 생각했다. 톰은 말했다. 아줌마, 이제 나가 놀아도 좋은 거죠? 뭐, 벌써? 얼마나 칠했는데? 다 끝냈어요. 톰, 거짓말하면 용서 못한다. 거짓말 아니에요. 다 끝냈단 말이에요. 폴리 아주머니는 이런 말을 좀처럼 믿으려 들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톰의 말이 20%만 진실이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울타리가 깨끗이 다 칠해진 데다가 몇 번이고 정성 들여 칠했을 뿐만 아니라 땅바닥엔 한 가닥의 흰줄마저 그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아주머니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아주머니는 말했다. 정말 내 말대로구나. 이래야지, 톰. 너도 마음만 먹으면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녀는 이렇게 칭찬을 했지만 다음과 같이 덧붙여 그 칭찬을 희석시켰다. 그런데도 좀처럼 그런 착한 마음을 갖는 적이 적으니 그것이 탈이구나. 안 그러냐? 그래, 이제 나가 놀아도 좋아. 그렇다고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그랬다간 혼날 줄 알아라. 아주머니는 톰의 훌륭한 업적을 탐복하며 톰을 벽장 있는 데로 데리고 가 맛있는 사과를 골라주면서 나쁜 짓을 안 하고 착하게 애써서 받을 땐 값어치와 맛이 더 보태지는 거라는 유익한 설교를 한바탕 늘어놓았다.
그리고 말끝을 성서의 화려한 말로 맺고 있을 때 톰은 도너츠 한 개를 슬쩍 했다. 그런 다음 톰은 껑충껑충 뛰며 밖으로 나갔다. 그때 마침 시드가 2층 뒷방에 이르는 바깥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근처에 흙덩어리들이 있었고 순식간에 대기는 흙덩어리들로 가득 차며 우박처럼 시드 주변으로 쏟아져 내렸다. 폴리 아주머니가 놀란 가슴을 가다듬고 시드를 구하러 나섰지만 이미 흙덩어리 67개가 시드의 몸을 때린 뒤였다. 톰은 담장을 넘어 사라져버렸다. 문이 있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그 문을 이용하기에 톰은 너무나 시간에 쫓기고 있었다. 검정실의 주의를 환기시켜 골탕을 먹게 한 시드에 대한 보복은 이로써 끝난 셈이니 톰의 마음은 한결 후련해졌다. 톰은 집 모퉁이를 돌아 소외양간 뒤로 빠지는 진흙길로 들어섰다. 붙잡혀 벌을 받을 염려가 없는 데까지 이르자 곧 마을 광장으로 급히 달려갔다. 거기엔 전부터의 약속에 따라 두 패로 나누어진 소년들의 군대가 전쟁놀이를 하려고 직결해 있었다. 톰은 한쪽 편의 대장이고 톰의 친구인 조 하퍼는 적군의 대장이었다. 이 두 위대한 사령관은 몸소 싸우지는 않고 높은 곳에 도사리고 앉아 부관을 통해 명령을 내리며 작전 지휘만을 하고 있었다. 격전을 거듭한 후 톰의 군대가 마침내 대승리를 거두었다. 전사자를 헤아리고 포로를 교환하고 다음 싸움의 조건에 대해 협정하고 필요한 전투 날짜를 정했다. 그런 다음 양군은 대열을 지어 행진했다. 톰은 곧장 집으로 향했다. 톰이 제프 세처의 집 앞을 지날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소녀가 마당에 있는 것을 보았다. 파란 눈을 가진 사랑스러운 소녀이며 노란 머리를 두 가닥으로 따아내렸고 흰 여름 옷에다 수놓은 긴 속바지를 입고 있었다. 방금 대승리를 거둔 톰 영웅도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그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말았다. 에미 로렌스라는 여자아이는 추억의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그의 마음에서 사라졌다. 이제껏 그는 에이미를 미친 듯이 사랑한다고 믿었고 그녀에 대한 정열을 숭배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보잘것없고 속절없는 편애에 불과했다. 에이미의 마음을 얻기까지는 여러 달이 걸렸다. 에이미가 톰에게 좋다고 고백한 지는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 톰은 겨우 7일 동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자신만만한 소년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에이미는 마치 잠시 들렀다가 가버린 낯선 손님처럼 그의 마음에서 깨끗이 사라지고 없었다. 톰은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슬쩍 이 새로운 천사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 천사가 자기를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톰은 그녀가 그곳에 있는 것을 모르는 척하며 소녀의 마음을 끌려고 사내아이들이 하는 온갖 바보 같은 재주를 부리며 뽐내기를 시작했다. 그는 얼마 동안 이 괴상한 바보짓을 계속했다. 그러나 잠시 후 톰이 위험한 체조묘기를 보이다가 소녀 쪽을 힐끗 쳐다보니 그녀가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톰은 담벼락으로 달려가 기대 선 채 슬퍼하며 좀 더 있어주기를 빌었다. 소녀는 계단 위에서 잠시 멈추더니 도 쪽으로 걸어 나갔다. 소녀가 문지방을 디디고 넘어서자 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내 톰의 얼굴은 빛났다. 그녀가 사라지기 직전에 담장 너머로 펜지꽃 한 송이를 던졌기 때문이다. 톰은 달려가 그 꽃에서 한두 발짝 떨어진 자리에 멈추었다. 그런 다음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마치 지금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 듯 길 쪽을 바라보았다. 톰은 집 한 오라기를 주워들고 머리를 뒤로 젖혀 코 위에다 그것을 세우려고 했다. 짚이 떨어지지 않게 무던히 애쓰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면서 펜지꽃 가까이로 다가갔다. 마침내 맨발이 꽃에 닿자 발톱으로 잡아 껑충 뛰면서 이 보물을 주워들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그러나 그가 사라진 것은 잠시였다. 다만 그 꽃을 윗조거리 안쪽 단추구멍에 꽂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자기 심장 가까이에, 아니 어쩌면 위장 가까이에 꽂아두기 위해서였다. 톰이 심장인지 위장인지 헷갈리는 것은 인체 구조에 대해 그다지 아는 것이 없었고 무엇이든 꼬치꼬치 따지는 성격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톰은 이제 다시 담장으로 돌아와 밤이 될 때까지
그 주위에서 아까처럼 뽐내기에 몰두해 있었다. 그러나 그 소녀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도 톰은 그녀가 창문 근처에 서서 자신이 그녀에게 이토록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마침내 가련한 머릿속에 여러 환상을 가득 담은 채 그는 마지못해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저녁 식사 내내 톰의 기분이 어찌나 들떠 있던지 폴리 아주머니는 저 아이의 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냐 하고 생각했다. 시드에게 흙덩이를 던진 것에 야단을 톡톡히 맞았지만 톰은 조금도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뿐이 아니다. 아주머니 바로 코앞에서 설탕을 훔치려다 손가락을 세게 얻어맞기도 했다. 톰은 말했다. 아줌마, 시드가 설탕을 집을 때는 때리지 않으셨잖아요. 그건 말이야. 시드는 너처럼 사람을 애태우게 하지 않거든. 내가 감시하지 않으면 내 녀석은 설탕 속으로 아예 들어가 버릴 거다. 얼마 있다 아주머니가 부엌에 나간 사이 너그러운 대우를 받은 시드는 우쭐하여 설탕 단지에 손을 뻗쳤다. 여발한 듯이 우쭐대며 뽐내는 꼴이 톰에겐 견딜 수 없었다. 그러자 시드의 손가락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단지도 떨어져 깨지고 말았다. 톰은 한없이 기뻤다. 어찌나 고소하던지 톰은 심지어 혀를 단속하며 잠자코 있었다.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돌아와도 입을 열지 않고 누가 이런 못된 짓을 했느냐고 물을 때까지 전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을 거라고 톰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 뒤에 자초지종을 밝힐 참이었다. 세상에서 귀여운 모범생이 홍구멍 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환희로 가슴이 뿌듯해진 톰은 아주머니가 박살난 설탕 그릇을 보고 안경 너머로 분노의 번갯불을 번떡이고 있을 때 침착하게 몸을 가눌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제 날벼락이 떨어지겠지. 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런데 다음 순간 바닥에 나동그라진 것은 톰이었다. 아주머니의 힘찬 손바닥이 다시 내려치려고 허공으로 치켜 올라간 순간 톰이 비명을 질렀다. 잠깐만요. 도대체 왜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걸 깬 건 시드예요. 폴리 아주머니는 당황하여 손을 멈췄다. 한편 톰은 자기를 위로해 줄 말을 은근히 기다렸다. 그러나 다시 말문을 연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공연히 얻어맞은 건 아니다. 내가 가까이 없는 동안 어차피 못된 짓을 했을 테니까. 뻔하지. 그러나 그 뒤로 아주머니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뭔가 친절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고백으로 들릴 테고 훈육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입을 다문 채 편치 않은 마음으로 일을 계속했다. 톰은 실축하여 구석에 앉아 슬픔을 음미했다. 그런데도 아주머니는 아주머니대로 마음속에서 자기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며 그것을 생각하니 시무룩하나 어쩐지 흐뭇한 느낌이 들었다. 톰은 그런 티를 조금도 나타내지 않고 또 어떤 기색도 알아차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따금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애타는 듯이 자기를 쳐다보는 걸 알았으나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톰은 자기가 병에 걸려 죽어가는 장면을 그려보았다. 아주머니는 베개 맡에 몸을 굽히고 한마디 용서한다는 말을 애원하리라. 그러나 자기는 단지 벽 쪽으로 돌아 누운 채 그 말은 끝내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숨을 거둔다. 아, 그렇게 하면 과연 아주머니는 어떻게 느낄 것인가? 그 다음 톰은 자기가 강물에 빠진 익사체가 되어 곱슬머리가 물에 흠뻑 젖고 심장은 멎은 채 집으로 실려오는 장면을 상상했다. 아주머니는 시체 위로 몸을 던지고 눈물을 빗줄기처럼 쏟을 것이고 하나님에게 톰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시는 그를 학대하지 않겠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톰은 그곳에 식은 몸으로 백지장처럼 누워 아무 반응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슬픔을 마감한 가엾은 어린 것. 고생만 하더니. 이렇게 서글픈 꿈으로 자신의 감정을 혹사시켰기 때문에 톰은 계속 침을 삼켜야만 했다. 그냥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두 눈에 물이 고여 앞이 뿌옇게 보였다. 눈을 깜빡거리자 눈물이 흐르며 코끝에서 뚝뚝 떨어졌다.
이런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톰에겐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었으므로 어떤 세속적인 쾌락이나 귀에 거슬리는 즐거움에 방해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런 것이 뒤섞이기에는 너무나 거룩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이나 오래도록 시골에 가 있었던 사촌 메리가 집에 돌아온 기쁨으로 춤추듯 하며 들어왔을 때에도 톰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메리가 한쪽 문으로 노래와 햇살을 몰고 들어온 것처럼 톰은 한쪽 문으로 구름과 어둠을 몰고 나갔다. 톰은 아이들이 늘 모이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지금 자기의 기분에 맞는 쓸쓸한 장소를 찾았다. 강 위에 떠있는 통나무 뗏목이 그를 불렀다. 그래서 그 뗏목 바깥쪽 가장자리에 앉아 황량하고 광활한 강을 바라보았다. 강물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순간에 지체 없이, 그것도 전혀 의식할 틈도 없이 조물주가 계획해둔 불편한 고통도 겪지 않은 채 그대로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때 불현듯 그 꽃이 생각났다. 구겨지고 시든 그 꽃을 꺼냈다. 그러자 울적한 행복감이 훨씬 더해졌다. 그 소녀가 자신이 물에 빠져 익사한 것을 보며 불쌍히 여겨줄까? 울면서 두 팔로 죽은 소년의 목을 감아안고 위로해줄 권리가 자신에게 있기를 바랄까? 아니면 모든 공허한 세상처럼 소년을 향해 냉랭하게 등을 돌릴까? 이렇게 그의 상상 속 그림은 가슴을 아리게 하는 감미로운 고통이었다. 톰이 그 그림 속으로 계속 되풀이하며 손질하고 새롭고 다양한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바람에 마침내 그림은 나른나른하게 닳아버릴 정도였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나 어두운 가운데 뗏목을 떠났다. 인적 없는 거리를 지나 이름도 성도 모르는 동경의 여주인공이 거처하는 데로 다가갔다. 잠깐 멈추어 귀를 기울였으나 아무 노래도 들려오지 않았다. 한 개의 촛불이 2층 창문 커튼에서 희미한 빛을 던지고 있었다. 그 성스러운 존재가 거기 있을까? 담을 기어오른 톰은 살그머니 식물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 마침내 창문 밑에 섰다. 설레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창문을 올려보았다. 그리고는 아까슴에 올려놓은 손에 그 가엾게 시든 꽃을 쥔 채 등을 대고 반드시 땅 위에 누웠다. 톰은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했다. 쌀쌀한 세상에 버림받은 채 집도 없는 자기 머리 위엔 덮는 지붕조차 없다. 자기 이마에 맺힌 임종의 땀을 씻어줄 친절한 손도 없거니와 단말마의 고통이 찾아와도 불쌍히 여겨 보살펴줄 사랑스러운 얼굴조차 없다. 이대로 죽어가면 즐거운 내일 아침 그 소녀도 창문 밖을 내다보며 죽어있는 자기를 발견하리라. 아, 그러면 소녀도 이 불쌍한 목숨 끊긴 육체의 한 방울의 눈물을 떨어뜨릴까? 빛나는 젊은 생명이 이처럼 무참히도 시들어진, 아니 이처럼 패도 못 보고 아깝게 베어진 것을 보고 조그만 한숨이나마 던져줄 것인가? 그때 창문이 열렸다. 귀에 거슬리는 하녀의 목소리가 거룩한 고요를 더럽히자 쫙 하고 끼얹는 홍수와도 같은 물은 고개 숙인 순교자의 유해를 흠뻑 적시고 말았다. 숨을 죽이고 있던 영웅은 후 콧김을 불며 후다닥 일어났다. 잠시 뒤 중얼거리는 욕설과 함께 공중에 유도탄이 날아가듯 휙 하는 소리가 들리고 유리가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더니 희미하고 작은 형체가 담을 넘어 어둠 속에서 비호처럼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려고 옷을 모두 벗은 톰이 물에 흠뻑 젖은 옷을 양초 불빛에 비추어 살피고 있을 때 시드가 눈을 떴다. 시드의 머릿속에 넌지시 한마디 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고 입을 다물었다. 톰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톰은 저녁 기도와 같은 귀찮은 일은 하지도 않고 그대로 잠자리에 들어갔으며 시드는 톰이 기도를 빼먹은 것을 마음속에 기록해 두었다. 제4장 주일학교에서의 뽐내기. 해는 고요한 세계에 떠올라 평화로운 마을을 축복하는 듯 찬란히 비치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 폴리 아주머니는 가정 예배를 올렸다. 그것은 기도로 시작되었는데 성소의 구조를 토대로 하고 자기 자신의 말을 좀 보태는 것이었다. 아주머니는 식탁 머리에 서서 마치 시나이 산에서 기도를 올리듯이 모세의 10개의 엄숙한 일장을 읽어주었다.
톰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성소의 귀절을 암송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마음은 온갖 잡념으로 가득 찬 데다 손은 손대로 재미난 장난질로 바빴기 때문이다. 메리가 톰의 책을 빼앗더니 암송해보라고 했다. 톰은 안개 속을 더듬어 나가려고 노력했다.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의 맞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맞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난 그 다음이 뭔지 모르겠어. 할 것이요. 그래, 할 것이요. 그들은 장차 애통할 것이요.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할 것이요. 다음이 뭐지? 메리 누나, 그냥 가르쳐줘. 왜 그렇게 치사하게 구는 거야? 이 바보 멍청이, 난 너를 놀리는 게 아니야. 난 절대 안 그래. 넌 가서 다시 외워야겠다. 실망하지 마. 넌 잘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잘하게 되면 내가 아주 멋진 걸 줄게. 자, 착하지? 좋아. 메리 누나, 근데 뭐야? 멋진 게 뭔지 말해봐. 걱정 마, 톰. 내가 멋진 거라면 멋진 거야. 틀림없이 멋지겠지. 메리 누나, 좋아. 그럼 내가 마음 먹고 다시 해볼게. 그래서 톰은 다시 마음 먹고 달려들었다. 선물에 대한 호기심과 장차 그것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에 들떠 그는 열성적으로 공부해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메리는 12센트나 하는 아주 신품인 바로우 나이프를 주었다. 톰은 너무 기뻐서 온몸이 떨릴 지경이었다. 물론 이 칼론 아무것도 자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진짜 바로우 나이프이며 거기엔 뭐라 말할 수 없는 위풍이 스며 있었다. 서부에 사는 아이들이 이 무기의 모조품은 도저히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대단한 수수께끼였고 어쩌면 앞으로도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을지 모른다. 톰은 이 나이프로 찬장을 난도질하려고 먼저 옷장부터 막 시작하려 할 때 주일학교 갈 준비를 하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메리가 물 담은 대야와 비누 조각을 주었기 때문에 톰은 문 밖으로 나가 대야를 조그만 벤치 위에 놓은 다음 비누를 물속에 담가 옆에 내려놓고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런 다음 물은 땅바닥에 부은 다음 부엌에 들어가 문 뒤에 걸린 수건으로 열심히 얼굴을 닦았다. 그러나 메리가 수건을 빼앗으며 소리 질렀다. 창피하지도 않니, 톰? 제발 못난이처럼 굴지 마. 물이 너를 잡아먹니? 톰은 약간 당황했다. 대야에 물을 다시 부은 다음 이번에는 잠시 그 위에 몸을 굽혔다. 간신히 결심을 하고선 크게 숨을 쉰 다음 씻기 시작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으로 수건을 더듬으면서 부엌에 들어갔을 때 명예로운 증거물인 비누 거품과 새순물은 뚝뚝 얼굴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수건에서 얼굴을 내민 것을 보니 아직 충분치 않았다. 깨끗해진 부분은 턱 있는 데까지이고 마치 가면을 덮어쓴 것처럼 보였다. 그 너머 턱 아래와 목 뒤쪽으로는 물 주지 않은 땅이 검푸르게 퍼져 있었다. 메리가 톰을 잡아 끌어 다시 세수를 말끔히 시키고 나니 톰은 훌륭한 사내 얼굴이 되었으며 검은 데와 흰 데의 구별이 없어지고 젖은 머리털은 깨끗이 빗질하고 짧은 고수머리는 멋지게 좌우로 갈라졌다. 톰은 애써 열심히 고수머리를 똑바로 펴게 하여 머리에 찰싹 달라붙게 했다. 고수머리는 계집애처럼 보여서 지긋지긋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메리는 2년 동안 주일날만 입어온 한벌 옷을 꺼냈다. 이로써 톰의 옷장 크기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 톰이 옷을 갈아입고 나자 메리는 옷차림을 고쳐주었다. 말쑥한 웃도리 단추를 턱 밑까지 채워주고 널따란 셔츠 깃을 어깨 위까지 내리게 하고 그 다음은 잘 손질한 밀짚 모자를 씌워주었다. 이로써 톰의 모습은 말할 수 없이 나아졌으나 한편 매우 거북스러워 보였다. 사실 거북하기 짝이 없었다. 옷 전체가 거북한 데다가 특히 그 정결함 때문에 괴로웠다. 메리가 구두에 대해서는 입고 있기를 톰은 바랐지만 그 희망도 꺾이고 말았다. 그녀는 당시의 관례대로 구두에 양초를 듬뿍 입혀서 가지고 나왔다. 톰은 화가 나서 하기 싫은 일만 골라서 시킨다며 투덜거렸다.
그러자 메리는 설득하듯 말했다. 제발 좀, 톰. 그래야 착한 아이지. 톰은 투덜거리면서 구두를 신었다. 메리도 곧 준비를 하고 셋은 주일학교를 향해 갔다. 톰이 진정으로 지긋지긋한 곳, 그러나 시드와 메리는 제일 좋아하는 곳으로 그들은 향해 갔다. 주일학교는 아침 9시부터 10시 반까지였다. 그 다음 교회 예배가 시작되었다. 두 아이는 설교를 듣기 위해 늘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석했지만 나머지 한 아이는 좀 더 강력한 이유로 늘 남아 있었다. 등이 높고 쿠션이 없는 교회 좌석에는 약 300명이 앉았다. 교회당은 작고 소박했으며 꼭대기에는 뾰족탑 대신에 소나무 상자가 얹혀 있었다. 교회당 입구에서 톰은 한 걸음 뒤로 처지면서 나들이 복을 입은 한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야, 빌리, 너 노란 딱지 있니? 응. 그거 나랑 바꾸지 않을래? 넌 뭘 줄 건데? 감초사탕 1개하고 낚시바늘 하나. 어디 봐. 톰이 보여주었다. 그 물건들은 꽤 괜찮아서 서로 물건 주인이 바뀌었다. 다음으로 톰은 흰 구슬 몇 개를 주고 석장의 빨간 딱지를 받았고 어떤 허접 쓰레기들을 주고 파란 딱지를 몇 장 얻었다. 그 뒤로도 약 10분에서 15분 동안 서서 다른 아이들을 기다렸다가 여러 가지 색깔의 딱지를 계속 사들였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떠들썩한 소년소녀들의 무리와 함께 톰은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 자기 자리로 가기가 무섭게 바로 옆에 앉은 아이와 말다툼을 시작했다. 그놈하고 나이 지긋한 선생이 싸움을 말렸다. 선생이 등을 잠시 돌리자 톰은 바로 옆자리에 있는 남자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는 그 아이가 고개를 돌리자 책에 열중한 신용을 했다. 곧이어 또 다른 아이를 핀으로 찔러 비명을 지르게 해서 선생에게 또 꾸지람을 들었다. 톰네 반 전체는 같은 부류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떠들어대며 귀찮게 구는 소년들이었다. 그리고 암송할 차례가 되면 누구 하나 제대로 성기를 외는 소년은 없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일러주어야만 되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하여 상을 타기도 했는데 그 상은 성경 구절이 적힌 조그만 파란색 딱지였다. 파란색 딱지는 성경 구절을 외웠을 때 받는 상이었다. 파란 딱지 10장은 빨간 딱지 1장과 같아서 그 비율로 바꿀 수 있었다. 빨간 딱지 10장은 노란 딱지 1장과 맞먹었는데 노란 딱지 10장을 모은 학생에게는 주일학교 교장 선생이 소박하게 제본된 성경 한 권을 주었다. 그 시절 무려 40센트나 하는 성경이었다. 이 책을 읽는 독자 가운데 근면함과 집중력으로 2000구절을 암송해서 도래 성경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데도 메리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2권이나 받았다. 2년에 걸친 인내와 노력의 결실이었다. 독일계 부모를 둔 어떤 사내 아이는 무려 4권인가 5권을 받았다. 그 아이는 언젠가 쉬지 않고 3000구절을 암송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머리를 쓴 탓인지 그날부터 이 아이는 바보천치나 다름없게 되었다. 주일학교로서는 슬프고도 불행한 사건이었다. 행사가 있는 날이면 언제나 교장 선생이 그 아이를 사람들 앞으로 불러내 톰의 표현을 빌자면 잘난 척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나이든 학생들만이 성경을 받으려고 오랫동안 딱지를 보관하고 그 지루한 암송 작업에 매달렸다. 이런 상 하나를 받는 학생은 그날 굉장히 뛰어나 보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가슴이 새로운 야심으로 불탔지만 그런 야심은 흔히 몇 주간 지속되다 사그라들었다. 톰은 그러한 상을 받기를 한 번도 열망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가 그 상에 따르는 영광과 괄체를 오랫동안 갈망해 온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얼마 후 교장 선생이 한 손에 들고 있던 찬송가 책 페이지 사이에 집게 손가락을 끼운 채 교단 앞에 서더니 모두의 주목을 끌었다. 주일학교 교장이 관례에 따라 짧은 연설을 할 때면 을에 찬송가 책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음악회 무대에 선 성악가가 손에 반드시 악보를 드는 것과 같았다. 왜들 그러는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느 쪽도 찬송가나 악보는 단 한 번도 보지 않기 때문이다. 호리호리한 교장은 35살로 엷은 갈색 덕수염에 짧은 갈색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의 턱은 펼쳐진 넥타이가 받치고 있었는데 그 넥타이는 은행꽃처럼 넓고 길며 가장자리는 톱니 무늬로 장식된 것이었다. 그의 구두코는 당시의 유행에 따라 썰매의 바닥날처럼 날카롭게 위로 향해 있었다. 젊은이들이 여러 시간 동안 구두코를 벽에 대고 힘껏 누르고 있어야 얻을 수 있는 성과였다. 월터스 선생은 풍채나 태도에 있어 매우 진실했고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성실하고 정직했다. 신성한 일이나 신성한 곳을 존경하였으며 그것을 세속적인 것과 완전히 분리했으므로 주일학교에서 말할 때의 목소리는 자기도 모르게 여느 때와는 딴판인 일종의 독특한 억양을 지니고 있었다. 선생은 이런 식으로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들, 될 수 있는 대로 똑바로 앉아서 한 1, 2분 동안 내 말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래, 잘 됐어요. 착한 어린이들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작은 아가씨 한 명이 지금 창밖을 내다보고 있군요. 그 아가씨는 지금 선생님이 저 바깥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아마 선생님이 저 나무 위에 올라앉아 작은 새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박수갈채를 보내듯 킥킥 웃는 소리. 이렇게 밝고 깨끗한 어린이들이 이런 자리에 모여 훌륭한 일을 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을 보니 선생님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교장 선생의 말은 계속되었다. 그의 연설의 나머지 부분까지 여기에 적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판에 박힌 데다 모두가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연설의 뒷부분 3분의 1은 몇몇 개구장이들이 다시 싸움질과 장난질을 시작하고 아이들이 안달하며 소곤대는 소리를 내면서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 쑥덕거림과 안달은 넓고 멀리 퍼지면서 바위처럼 고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시드와 메리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월터스 선생의 목소리가 잠잠해지자 온갖 잡음도 일시에 멎었다. 이야기가 끝났으니 다들 이제 살았다고 갑자기 조용해진 것이다. 아까 일어난 속삭임은 다소 드문 일이기도 했지만 참관인이 왔다는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변호사인 세처 씨가 매우 허약한 늙은이와 몸집이 뚱뚱한 반백머리의 중년 신사와 이분의 부인같이 보이는 의젓한 여자를 모시고 들어온 것이다. 부인은 한 소녀를 데리고 왔다. 톰은 초조하고 안달이 나고 불만으로 가득했다. 양심의 가책도 느꼈다. 그는 에미 브론스와 눈을 마주칠 수도 그녀의 다정한 눈길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그러나 새로 나타난 이 소녀를 보는 순간 톰의 마음은 행복감으로 타올랐다. 다음 순간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뽐내고 있었다. 사내 아이들을 때리거나 머리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다. 한마디로 그 소녀의 관심을 끌고 호감을 얻어낼 것 같은 온갖 기술을 모두 동원하고 있었다. 톰의 이 짜릿한 기쁨에는 단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바로 그 천사 같은 소녀의 정원에서 굴욕을 당한 기억이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새겨진 흔적은 지금 밀려오는 행복의 파도에 씻겨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방문객들은 귀빈석으로 안내되었다. 월터스 선생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에게 방문객들이 소개되었다. 중년 신사는 대단한 인물로 다름 아닌 지방 판사였다. 아이들이 이제껏 본 사람 중에서 제일 의리의리한 인물이었다. 아이들은 저 사람의 몸뚱이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우렁찬 포효를 듣고 싶어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그럴까봐 두려워지기도 했다. 그 사람은 이 마을에서 20km 떨어진 콘스탄티노플에서 왔다고 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을 두루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을 것이다. 바로 저 두 눈은 양철지붕으로 되어 있다고들 하는 그 지방재판소를 내려다보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긴장했는지는 그들이 그렇게 조용히 앉아 눈만 말똥말똥 뜨고 응시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세처 판사로 이 마을 변호사 세처 씨의 형이었다. 제프 세처가 곧 앞으로 걸어나가 이 위대한 어른과 친근함을 보여 모든 학생들의 부러움을 샀다. 다음과 같은 속삭임은 제프의 마음속에서 한가락의 음악처럼 들렸으리라. 짐, 저 애 좀 봐. 저 위로 올라가고 있어. 보라니까 저 사람과 악수를 하려고 해.
이제 악수를 하고 있네. 정말이지 너도 제프가 되고 싶지 않니? 월터스 선생은 소위 뽐내기 시작했으며 이것저것 관역을 발견하는 대로 명령을 내린다, 판단을 내린다, 지시를 내린다 하여 교장으로서의 온갖 분주함과 활동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사서 교사도 뽐내기 시작했으니 책을 두 팔로 가득히 안고 이리저리 분주히 돌아다니며 말단 관리가 즐겨하는 그런 야단법석을 한바탕 치렀다. 젊은 여선생도 그들 못지않게 뽐내기 시작했으니 전에 친구에게 얻어맞은 학생들은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쓰다듬어주고 버릇없이 구는 사내 아이들에게는 예쁜 손가락을 들어 경고하고 착한 아이들의 등을 다정하게 두드려주는 것이었다. 젊은 남자 선생들도 아이들을 조용히 꾸짖거나 다소 고니를 보이면서 아이들의 훈육에 관심이 깊다는 것을 뽐내고 있었다. 남녀 가릴 것 없이 선생들 대부분은 강단 옆에 있는 도서실에서 일거리를 찾았는데 그런 일을 짜증나는 표정을 지으며 흔히는 두세 번 반복해야 했다. 어린 계집아이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뽐냈다. 사내 애들은 어찌나 열심히 뽐냈던지 공중에는 집어던진 종이 뭉치가 날아다니고 다투면서 내는 웅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모든 신도를 향해 판사다운 엄숙한 웃음을 던지면서 자신의 위대함이라는 햇빛 속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었다. 사실 그도 뽐내고 있었다. 월터스 교장의 기쁨을 완벽한 것으로 만드는데 단 한 가지가 부족했다. 그것은 성경을 상으로 주면서 자신의 천재성을 과시할 기회였다. 노란 딱지를 가진 학생이 몇 명 있었지만 상을 탈 만큼 충분히 가진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그는 이미 스타가 될 만한 학생들 사이를 돌면서 물어본 뒤였다. 그 독일계 소년이 온전한 정신으로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모른다. 희망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에 톰 소여가 등장했다. 그는 노란 딱지 9장과 빨간 딱지 9장, 그리고 파란 딱지 10장을 가지고 와서 성소와 바꿔달라고 했던 것이다. 이거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월터스 선생은 소록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들 이 방면에서 신청해 오리라곤 꿈에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월터스 교장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 소년이 성경을 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톰의 신청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여기 톰이 내놓은 것은 보증수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톰은 판사와 기빈들이 있는 높은 단상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또한 본부에서도 이 엄청난 소식을 발표했다. 이 소식은 최근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었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어서 이 새로운 영웅은 판사와 동등한 대열에 올랐고 주일학교에는 이제 놀랄 일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어버렸다. 소년들은 말할 수 없이 부러워했다. 톰에게 상이 수여되는 순간 교장 선생은 그런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찬사를 곁들였으나 왠지 진정성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교장은 본능적으로 이번 일에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수수께끼가 있음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이 소년이 자신의 기억에 2000개에 달하는 성경 지혜 다발을 외울 수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12구절을 외우기에도 틀림없이 힘겨웠을 것이다. 에이미 로렌스는 자랑스럽고 기뻤다. 그래서 톰이 자기 얼굴에서 그런 표정을 잃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톰은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에이미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에는 좀 걱정이 되었다. 그 다음에는 희미한 의심이 들다가 사라졌다. 그러다가 다시 의심이 들었다. 그녀는 톰을 지켜보았다. 슬쩍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돌아가는 분위기를 모두 알 수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질투가 나고 분노가 일었다. 다음 순간 눈물이 났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미웠다. 톰이 제일 미웠다. 톰은 판사에게 소개되었다. 그러나 혀가 굳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가슴만 두근두근 마구 뛰었다. 너무 거룩한 사람들 앞에 나갔기 때문이겠지만 그보다도 그분이 바로 그 소녀의 부친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어둠 속에서라면 톰은 그 자리에 엎드려 예배라도 하고 싶었다.
판사는 손을 톰 머리 위에 얹고 참 착하고 훌륭한 소년이라고 칭찬하면서 이름을 물었다. 톰은 더듬거리며 숨을 헐떡이다가 입에서 제 이름을 겨우 꺼냈다. 톰입니다. 아, 그게 아니고 톰 말고 있지. 토머스입니다. 옳지, 그거야. 거기에 더 붙는 게 있을 텐데. 그것도 좋지만 아마 다른 이름도 있을 거야. 그 이름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겠니? 토머스, 내 성도 말씀드려야지. 월터스 교장이 끼어들었다. 그리고 판사님을 붙여야지. 예절을 잊어서는 안 돼. 토머스 소요입니다. 판사님. 바로 그거야. 착한 소년이군. 훌륭한 남자다운 소년이군. 2000개의 성경 구절은 대단한 거야. 엄청나게 많은 양이지. 그 많은 것을 외우는 데 들인 수고는 절대로 후회스럽지 않을 거다. 지식은 이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 값진 거니까. 지식이 있어야 위대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될 수 있거든. 너도 언젠가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 될 거야. 토머스, 그러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 모두는 내가 어린 시절에 소중한 주일학교를 다닌 특권 때문이지. 나를 가르쳐 주신 사랑하는 선생님들 덕분이지. 정말 그렇게 생각할 거다. 그러면 이제 나하고 여기 있는 숙녀분께 내가 암송한 구절을 조금 들려주지 않겠니? 내가 들려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단다. 우리는 뭔가 배우는 어린 소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 자, 넌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름을 틀림없이 알고 있겠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제자로 지명된 두 사람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겠니? 톰은 단추구멍을 잡아당기면서 수줍은 듯 하더니 얼굴을 붉히며 두 눈을 아래로 내려뜨렸다. 월터스 교장은 가슴이 덜컹했다. 아무리 쉬운 질문이라도 대답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판사는 어쩌자고 물어보는 것일까 하고 혼잣말했다. 그러나 뭐라고 잘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껴 이렇게 말했다. 판사님께 대답해라, 토마스. 무서워하지 말고. 톰은 여전히 우물거리고 있었다. 그러면 나에게 대답하겠지 하고 부인이 말했다. 12제자 중 첫 제자 2명의 이름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나머지 장면에 대해서는 커튼을 내려 자비를 베풀도록 하자.